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작은 공방과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사연은 무려 10년의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된 남편의 배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혼에 큰 도움이 되었던 저의 든든한 조력자 이야기가 있기도 하고요. 지금부터 지금까지 치가 다 떨리게 제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저의 이혼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남편이 처음 만난 건 대학교에 다닐 때였습니다. 같은 학교도 아니었던 저희의 첫 만남은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였습니다. 남편은 저와 고등학교 때 친구와 같은 대학에 다니고 있었고 대학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지다 저를 불렀던 것이었죠. 때마침 약속도 없던 주말이었던 터라 저는 그곳에 가게 되었고 술을 조금씩 마시다 보니 처음 보는 친구들과도 금세 친해지더라고요. 그중 남편과 특히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저희는 금세 가까워졌어요. 처음엔 친구와 함께 만남을 가지던 저희는 점점 둘만 만나는 날이 많아졌고 그렇게 만나다 보니 정이 들더라고요. 6개월을 친구로 지내던 저희는 결국 연인 사이가 되었고 10년 동안 알콩달콩 예쁜 사랑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렇게 20대 시절을 남편과 함께했고 저는 작은 재봉틀 공방을 운영하는 사장님이 남편은 대기업에 입사를 하게 되었죠. 서로의 미래를 위해 아낌없는 응원은 물론이고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좋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남편과 결혼을 해야만 한다는 생각에 짙어졌고 남편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 결과 저희는 연애 10년 차에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양가 어른들의 축하를 받으면서 말이에요. 처음 1년은 참 좋더라고요. 연애할 때도 큰소리치며 싸운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만큼 결혼 후에도 서로를 위하고 아껴주었습니다. 하지만 고작 2년 차가 되던 해부터 남편이 점점 멀어진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하더군요. 처음 시작은 집에서 휴대전화만 들여다보는 행동이었어요. 제가 뭐라고 하든 말든 온종일 휴대전화에 집중하고 있더라고요. 하물며 함께 식사를 할 때에도 말이에요. 처음엔 이런 남편과 잘 지내보려고 애썼습니다. 여보, 휴대폰 좀 그만 보고 나랑 이야기 좀 해. 이야기? 왜? 무슨 할 말이라도 있어? 아니, 꼭 할 말이 있다기보단 그냥 요즘엔 집에만 오면 나는 보지도 않고 휴대폰만 보니까 그렇지. 오늘 회사에선 어땠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런 이야기도 나누고 사소한 얘기도 하고 싶단 말이야. 회사 이야기 할 게 뭐 있어. 그냥 힘들었지. 밥도 그래. 매일 먹는 거 또 먹는 건데 굳이 말할 게 있나? 그냥 나 좀 쉬자. 언제는 하루가 멀다고 중간중간 연락이 와서 주절주절 이야기하는 것도 모자라 집에 와서도 무슨 할 말이 그렇게 많은지 화장실까지 쫓아오던 사람이 언제 이렇게 바뀌었나 싶더라고요. 아무리 결혼하면 사람이 달라진다지만 이렇게 빨리 달라질 거란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는데 말이에요. 당연히 남편의 반응이 섭섭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포기하고 싶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주말이면 데이트를 하자고 하기도 했고 남편이 좋아하는 식당에 함께 가자고 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돌아온 건 남편의 거절뿐이었죠. 오늘? 나 피곤해. 집에서 좀 쉴래. 그럼 오전에는 푹 자고 오후에 나갔다 오면 되잖아. 그러자, 요즘 우리 너무 멀어진 것 같아. 겸사겸사 예전 생각하면서 데이트도 하면 좋잖아. 그러면 좋긴 한데
오후엔 회사에 나가봐야 해. 일이 좀 바빠서. 그러지 말고 당신도 집에서 쉬어. 바쁜 것도 하루 이틀이고 바쁜 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이런 식으로 거절을 당하니 저도 슬슬 섭섭함과 함께 화가 올라왔습니다. 인내심은 점점 바닥을 향해 갔고 어느 저녁 식사 시간 밥을 먹으며 게임하는 남편을 보며 결국 제 섭섭함은 터지고야 말았죠. 여보,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야? 내가 또 뭘? 그걸 몰라서 물어? 내가 말 걸어도 건성건성 대답하잖아. 그것뿐이야? 퇴근하고 집에 와서도 주말에 쉴 때도 그 휴대폰만 들여다보느라 바쁘잖아. 내가 얼마나 섭섭한 줄 알아? 내가 그랬나? 요즘 진짜 바빠서 피곤하기도 했고 새로 시작한 게임이 있어서 그래. 당신이 이해 좀 해줘. 언제는 게임하느라 곁에 있는 사람 외롭게 하는 게 제일 이해 안 된다고 하더니 당신이 지금 그 이해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다는 생각 안 해? 말이 나왔으니까 물어나 보자. 내가 당신한테 뭐 실수한 거 있어? 아니면 뭘 잘못했어? 요즘 왜 이렇게 나한테 찬바람이 부는 거야? 대화 내내 휴대폰만 들여다보던 남편은 그때서야 고개를 들어 저를 보더라고요. 여전히 그 빌어먹을 휴대전화는 놓지 않고서 말이에요. 그리곤 저보다 더 기가 막힌다는 표정을 지어 보이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여보, 우리 연애만 10년이야, 10년. 결혼 생활까지 합치면 무려 12년. 이제 우리도 사랑 말고 의리로 살 때가 됐잖아. 언제까지 연애하는 것처럼 살아? 이젠 그냥 같이 사는 거지. 제가 남편에게 바란 것은 연애 때처럼 뜨거운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부부로서의 예의와 최소한의 노력을 바랐던 것인데 남편이 저렇게 말하니 저도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정확히는 할 말은 많았지만 굳이 저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더는 무어라 말을 하고 싶지 않았죠. 그저 연애 때 오지 않았던 권태기가 이제야 오는가 보다 하며 조금씩 이 상황이 나아지길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제 노력이 상황만 더 악화시키는 것 같으니 더 노력 같은 것도 하지 않으면 말이에요. 그렇게 남편과 그저 같이 살기만 하던 어느 날 남편의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저와 딱 2일 차이라 잊기도 힘든 그 생일이 말이에요. 사이가 그다지 좋진 않았지만 남편이고 지난 11년 동안 매년 제가 챙겼던 생일이라 모른 척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아침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식사를 하고 난 후 남편이 평소 갖고 싶어 하던 시계도 선물로 주었죠. 우와, 이거 비싼 시계인데 고마워 여보. 오늘부터 차고 다녀야겠다. 오늘 아침부터 든든하게 먹어서 회사 가서 힘이 나겠다. 고생했어. 고마워. 오랜만에 식사 자리에서 휴대전화를 단 한 번도 보지 않고 저를 보며 웃어주는 남편을 보는데 저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역시 챙기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이 생일을 기점으로 어쩌면 저희의 사이가 나아지진 않을까 기대하게 되었죠. 그렇게 기대와 함께 제 생일이 전날이 되었습니다. 생일날에도 회사 사람들이 생일이라고 붙잡는 바람에 늦었다며 12시가 다 되어 들어오더니 그 다음 날인 제 생일 전날에도 12시가 다 되어가는 시간까지 오지 않더라고요. 시간은 흐르고 흘러 새벽 3시가 되었고 그제야 만취 상태인 남편이 비틀거리며 집으로 들어왔죠. 아직 안 자고 있었어? 먼저 자지. 연락도 되지 않는데 잠이 오겠어? 늦으면 늦는다고 연락이라도 좀 해주지 그랬어. 걱정했잖아. 회사 사람들이랑 일 이야기하다 보니까 늦었어. 전화기 볼 틈도 없었고. 단소리하고 싶은 마음은 잘 알겠는데 일단 좀 자고 일어나서 하자.
나 너무 피곤해. 술을 너무 많이 마셨어. 잔소리는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남편은 모든 것이 다 귀찮다는 듯 제 말을 막아버리곤 비틀거리며 방으로 쏙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그 뒤를 쫓아들어가 따지고 싶은 마음이 굴뚝이었지만 취한 사람과 무슨 이야기를 하나 싶어 꾹꾹 눌러 담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생일 당일 아침 남편은 당연히 일어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도 1년 차엔 제 생일 미역국도 챙겨주던 사람이 미역국은커녕 일어나지도 못하고 있으니 비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실망감을 가득 안고 남편을 깨웠고 남편은 힘겹게 눈을 떠 시계를 확인하자마자 부랴부랴 출근 준비를 하더라고요.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저에게 짜증까지 내면서 말이에요. 아이, 지금 깨우면 어쩌자는 거야. 부장님이 지각하는 거 제일 싫어하는 거 잘 알잖아. 6시부터 몇 번을 깨워도 못 일어난 사람이 누군데 애도 아니고 때려서 깨워? 아이, 진짜 때려서라도 깨웠어야지. 하여튼 출근하는 남편 제 시간에 못 깨우는 마누라는 당신뿐일 거다. 도움이 안 된다니까. 출근하는 날 새벽까지 술 마시고 온 사람이 누군데 나한테 짜증이야? 그렇게 짜증낼 시간에 반성이나 해. 괜히 나까지 아침부터 기분 상하게 하지 말고 말이야. 결국 남편의 짜증은 저희의 다툼으로 이어졌고 남편은 끝까지 짜증을 내며 출근을 하더라고요. 그런 남편의 모습에 저도 기분이 상할 대로 상했고요. 그럼에도 조금의 기대는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날도 아닌 제 생일이었고 남편과 고작 2일 차이인 제 생일을 남편이 잊었을 리 없을 거라고요. 처음엔 여러 상황들에 짜증을 내고 가버렸지만 점심때쯤엔 사과에 연락이 올 것이고 저녁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케이크를 사들고 올 것이라고 말이에요.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연락은 오지 않더라고요. 바쁘겠지. 출근도 늦었으니 이리저리 눈치도 보랴 신경 쓸 일이 많겠지 등 온갖 생각들로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렇게 저녁이 되었고 케이크를 사들고 올 거라 예상했던 남편은 케이크는커녕 아예 집에 들어오지를 않더라고요. 그쯤 되니 저는 당연히 화가 났고 남편에게 제가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1통, 2통, 그리고 10통을 해도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이미 머리끝까지 화가 난 저는 계속 전화를 걸었고 결국 남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죠. 아이, 진짜 왜 계속 전화질이야. 한두 번 해보고 안 받으면 바쁜가 보다 생각하면 되지. 의무증도 아니고 어떻게 쉬지 않고 전화를 계속하냐? 말하는 걸 들어보니 제가 전화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이 아니더라고요. 다 알면서도 다 보고 있으면서도 일부러 받지 않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나니 더 화가 나더라고요. 그러면 전화를 받으면 되잖아. 전화 오는 걸 뻔히 알면서 왜 안 받아? 집에서 기다리는 사람 생각은 안 해? 무슨 일이 있나? 왜 하루 종일 연락이 없나? 당연히 걱정하게 되잖아. 내가 애도 아니고 걱정을 왜 해? 그냥 늦으면 늦는가 보다 하고 먼저 자면 되지. 앞으로는 내가 나가 있을 때 중요한 일 아니면 연락하지 마. 때 되면 알아서 들어갈 테니까. 당신 오늘이 무슨 날인지 진짜 모르는구나. 오늘 내 생일이잖아. 아침에 다투기까지 했으면 이런 날엔 일찍 와야 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다른 날도 아니고 생일을 잊을 수가 있어? 회사 생활의 연장선이라는 회식. 그걸 가지고 남편을 압박하고 화낼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너무 바빠서 잊었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면 섭섭하긴 하겠지만 화까지 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남편은 제 생일을 잊은 건 물론이고 너무나 뻔뻔하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 생일이었어? 그런데 그까지 생일이 뭐라고 이렇게 유난이야? 매년 있는 생일 그냥 넘어가면 큰일이라도 나? 한참 기분 좋게 술 마시고 있는데 짜증나게. 쓸데없는 일로 전화 좀 하지 마. 애처럼 구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오히려 저에게 화를 낸 남편은 제가 무어라 대답도 하기 전에 전화를 뚝 끊어버리더군요. 화가 난 저는 다시 전화를 걸어봤지만 이미 전화기는 꺼진 후였습니다. 휴대전화를 내려다보는데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서럽기도 하고 굳건하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저희의 사이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나 하는 생각도 몰려오고요. 남편의 마지막 말, 짜증나게가 귓가를 떠나지 않았고 많은 생각과 함께 해가 뜨더라고요. 그리고 기다리던 남편이 또 만취 상태가 되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남편을 바라보았고 콧노래까지 흥얼대며 들어오던 남편과 눈이 딱 마주쳤죠. 저와 눈이 마주친 남편은 깜짝 놀라며 또다시 상처가 되는 말을 서슴없이 하더군요. 아유, 진짜. 도와 안 자고 기다리고 있었어? 아유, 비저리도 아니고. 안 들어오면 기다리지 말고 그냥 자라니까. 왜 허튼 짓해서 사람 놀라게 하고 그래? 당신은 나한테 할 말이 그것뿐이야? 늦어서 미안하다. 많이 기다렸냐? 적어도 이런 말 정도는 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미절이라서 기다린 게 아니라 같이 사는 남편이 안 들어오는데 기다리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남편이 기다리지 말라잖아. 그 시간에 잠이나 자라고. 누구도 반기지 않는데 왜 기다리고 그래? 들어가서 잠이나 자. 피곤한데 괜히 시비 걸지 말고. 당신이 이딴 식으로 사람 열받게 하는데 내가 잠이 오겠어? 도대체 나한테 왜 이래? 이렇게까지 변한 거냐고.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나한테 이렇게 차갑게 구는 거냔 말이야. 당신 원래 이런 사람 아니었잖아. 서러움이 목에 차올랐고 눈물이 눈에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언제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것도 보기 안타깝다며 울지 말라고 달래주던 사람이 이젠 이유가 어찌 되었든 우는 꼴은 보기도 싫다는 듯 인상을 확 구기더라고요. 그리곤 귀를 후벼대며 더 날카로운 말을 뱉어냈죠. 아이 진짜. 그렇지 않아도 피곤한데 쫑알쫑알 말도 참 많네. 그리곤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군요. 쾅 하고 닫힌 문을 보는데 이게 맞나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이딴 꼴이나 보려고 내가 결혼을 했나. 이럴 줄 알았다면 그냥 연애만 할 걸 그랬다. 내가 왜 이런 말까지 들으며 저런 인간과 살아야 하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이런 생각들이 들기 시작하니 저도 남편에게서 마음이 점점 떠나가더군요. 남편이 다시 예전처럼 되돌아올 거라는 기대도 사라졌고요. 그럼에도 그때 이혼까지 결심하지 않은 건 지난 세월에 대한 미련 한 톨이 남아서였습니다. 기대는 없지만 미련만 남은 결혼 생활이라 썩 좋은 생활은 아니었어요. 그나마 남편에 관한 마음을 내려놓으니 살만은 하더라고요. 그렇게 남편과 저 사이는 점점 더 멀어져만 갔고 한 식탁에서 밥도 함께 먹지 않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아예 차려주지 않기도 했고요. 처음엔 먹는 거 가지고 치사하다며 짜증을 내더군요. 뭐야? 내 밥 어디 있어? 알아서 차려 먹어. 의붓중에 미절이라고 해놓고 나한테 밥상까지 바라는 건 너무한다고 생각하지 않아? 이젠 당신 말대로 당신 신경 안 쓰고 나대로 생활하려고. 당신 원대로 다 해줄 테니까 당신도 나한테 뭘 바라지 마. 참나. 당신 먹는 거 가지고 이렇게 치사하게 굴 거야? 당신이 나한테 준 상처보단 덜하진 않을까? 할 말 다 했으면 좀 나가줄래? 나 밥 먹는데 집중이 안 돼서 말이야. 저도 당하고만 있지 않았고 그 후론 남편도 저에게 더는 투덜대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저희가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가는 사이 시모의 생신날이 다가왔습니다. 남편과의 관계가 좋지 않다고 해도 시모와는 결혼 전부터 사이가 돈독했기에 다른 때와 다름없이 제가 식당도 예약하고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그리곤 남편에게도 문자를 남겼죠.
다른 날도 아닌 본인 엄마 생신이니 아들은 참석해야 할 테니까요. 알겠다라는 답도 받았고 당연히 참석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생신 당일 시모와 함께 아무리 기다려도 남편은 오지 않더라고요. 저는 결국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오늘 어머님이랑 식사한다고 했잖아. 우리 아까 도착해서 계속 당신 기다리는데 왜 안 와? 무슨 일 있어? 무슨 일이겠어? 회사 일하느라 바빠서 못 간 거지. 퇴근 시간 지났는데도 연락도 없이 안 나타나면 바쁜지 어련히 알아채면 얼마나 좋아. 꼭 이렇게 전화해서 바쁜 사람 귀찮게 해야 해? 약속해놓고 못 오는 사람이 연락해서 못 온다고 설명을 해줘야지. 기다리는 사람이 못 오는 사람 사정까지 알아서 생각하고 행동해야 돼? 다른 날도 아니고 어머님 생신이잖아. 당신만 기다리는 어머님 생각도 해야 할 거 아니야. 연락도 못할 만큼 바쁘다고 생각 못하는 거야? 하긴 당신이 뭘 알겠어. 대기업에 다녀봤어야 뭘 알지. 남편은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오히려 저를 타박했고 그 모든 것을 곁에서 듣고 있던 시모가 전화기를 빼서 호통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짐승만도 못한 놈이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해? 그 잘난 대기업 들어갈 수 있게 뒷바라지 열심히 한 게 네 마누라랑 이 엄마다. 그런 사람한테 평생 고맙다고 떠받들고 살지는 못할 망정 누가 누굴 무시해? 너 점심 때 뭘 잘못 먹었니? 아니면 요즘 정신이 나가버린 거니? 어디서 대기업 다닌다는 놈이 구걸하는 사람만도 못한 말을 짓거리는 거야? 엄마, 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너무 바쁜데 집사람이 잔소리만 하니까 너무 짜증이 나서. 네 엄마는 귀가 먹은 줄 아니? 네 집사람이 너한테 전화 거는 거 그 순간부터 옆에 있었다. 네 집사람은 최대한 좋게 말하는데 짜증은 네가 먼저 내놓고 어디서 되지도 않은 변명질이야? 지금 갈게. 빨리 가면 되잖아. 아유, 됐어. 좋은 날엔 네 얼굴 보고 싶지도 않으니까 그 잘난 일이나 해. 시모는 고함을 확 질러버리곤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는 휴대전화를 제 손에 다시 쥐어주며 저를 위로해 주더라고요. 요즘 우리 아들 놈이 너한테 이런 식으로 대하니? 네? 아니요. 아닌 게 아닌데? 너만 보면 정신줄 나간 놈처럼 실실 웃던 놈이 어찌 이리 변했는지. 네가 상처 많이 받았겠네. 내가 다시 한번 한 소리 할 테니 너무 상처받지 마라. 배고프지? 일단 밥부터 먹자. 내가 맛있는 거 많이 사줄 테니 우선 배부터 채워. 시모가 제가 할 말을 다 해주어서인지 시모가 저의 마음을 헤아려 주어서인지 오랜만에 근심, 걱정, 슬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맛있는 식사를 했습니다. 그 뒤로도 시모와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시모는 헤어지는 그 순간까지 제 손을 꽉 잡아 온기를 나눠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힘을 받고 집으로 돌아오니 남편이 집에서 절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표정을 보아하니 저와 헤어진 시모가 다시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제대로 한 소리 한 듯 썩은 얼굴로 제 눈치를 살피더군요. 그리곤 제 곁으로 은근슬쩍 다가와 사과했습니다. 내가 미안해. 요즘 회사 일도 많고 여러 가지로 신경 쓰이는 일이 많아서 좀 예민했어.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당신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미안. 다신 그러진 않을게. 책을 가져다가 읽는다고 해도 그것보다는 자연스러울 것 같더라고요. 표정은 또 어찌나 썩어 있는지 보는 제가 절로 인상이 구겨지더라고요. 이런 성의 없는 사과를 진심으로 받을 필요가 없어 보였죠. 그래서 저도 똑같은 대답을 돌려주었습니다. 그래. 사과 받아줄게. 그렇게 하는 둥 마는 동안 화해가 끝나고 저희는 여전히 소원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중 시모에게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운전면허를 좀 따고 싶다고요.
어디 갈 때마다 며느리 아들 신세 지는 것이 미안하기도 하고 지금이라도 면허를 따서 혼자 여행도 좀 다니고 좀 즐겁게 살고 싶다고 말이에요. 이미 학원에 다니며 실기는 따놨는데 연수를 좀 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마침 주말이기도 했고 공방문도 닫은 날이라 저는 시모에게 연수를 시켜주기로 했습니다. 만취한 남편은 자고 있었고 저는 남편의 차 열쇠만 챙겨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곤 남편의 차를 타고 내비에 시댁 주소를 치려고 했죠. 그런데 자주 검색하는 목록에는 익숙한 아파트가 있더라고요. 기억날 듯 기억나지 않은 그런 아파트. 저는 생각에 빠졌고 이내 그곳이 어디인지 떠올랐습니다. 그곳은 저와 남편을 소개해준 친구가 결혼해서 살고 있는 아파트였습니다. 이상했어요. 친구는 저희가 결혼식을 올린 지 6개월 만에 결혼을 했는데 본인이 결혼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연락이 끊긴 상황이었습니다. 남편에게 물어봤었지만 본인도 연락이 끊겼다고 했고요. 거기에다 최근 검색지를 살펴보니 자주도 그 집에 오갔더라고요. 물론 그 넓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친구만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갑자기 변해버린 남편의 행동, 그리고 친구의 아파트에 오간 남편. 이 모든 것이 우연은 아니란 생각이 들더군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블랙박스 메모리칩을 빼내고 차에서 내려 택시를 타고 시댁으로 향했어요. 이상하게도 친구 집도 많은데 시댁밖에 생각나는 곳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정신없이 시댁에 들어가니 시모가 깜짝 놀라 찬물 한 잔을 떠다 주시더라고요. 휘진아, 이거부터 한 잔 마셔.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표정이 이래? 저는 일단 시모가 건넨 물부터 마시고 예전 남편이 쓰던 노트북을 가져와 블랙박스 영상부터 확인하기 시작했죠. 제가 판도라의 상자를 확 열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설마 하는 순간이 사실이 되는 순간이기도 했고요. 그곳에 아니나 다를까 남편의 외도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더군요. 상대는 역시나 저와 남편을 만나게 해줬던 그 친구였고요. 자기 요즘 집에서 눈치 안 보여? 휘진이 생일에도 나랑 있고 어머님 생신 때도 나랑 있느라 못 갔잖아. 어머님도 전화 와서 막 화내셨잖아. 아이 몰라. 집에만 있으면 숨이 턱턱 막히는 걸 어떡해. 자기를 봐야 숨통이 트이는데 나도 살아야 할 거 아니야. 그러게 나한테 마음이 있었으면 내가 휘진이 만나기 전에 표현이라도 하지 그랬어. 이렇게 각자 가정 꾸리고 난 후에 나를 꼬시니 일이 이렇게 복잡해진 거 아니야. 그때 내가 고백했으면 자기가 내 마음 받아줬을 것 같아? 고백하려고 마음 딱 잡고 있는데 휘진이 보고 눈 뒤집혀서 바로 연애 시작한 인간이 누군데? 자기가 좋다고 그랬으면 휘진이 같은 여자랑 만나지도 않았지. 어쨌든 빨리 이혼하든지 해야겠어. 점점 꼴도 보기 싫어지는 게 집에도 들어가기 싫다니까? 우선 우리 엄마부터 구워 삶아서 휘진이하고 떨어뜨려 놓은 다음에 슬슬 이혼하든지 해야지. 지금은 엄마가 휘진이를 너무 예뻐해서 이혼했다간 아들이고 나발이고 집에서 쫓겨나게 생겼다니까? 그러면 곤란하지. 어머님 재산 쥐고 계신 거 꽤 되잖아. 어떻게 해서든 잘 설득해봐. 휘진이랑 이간질도 하고 구박 막 당한다고 거짓말도 하고 말이야. 그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자기는 자기 이혼이나 고민해. 나 이혼하고 자기도 이혼하면 우리 엄마한테 한몫 받아서 새 출발하자. 알겠지? 상황을 맞춰보니 상간녀는 20대부터 남편을 짝사랑하고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갑자기 나타나 남편을 채갔으니 제가 얼마나 미웠겠어요. 우정보단 사랑이었을 테니까요. 언젠가는 헤어지겠지 했던 저희가 무려 10년이나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고 그걸 지켜보던 상간녀는 맞선을 통해 만난 남자와 6개월 연애를 하고 결혼까지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남편을 잊지 못한 상간녀는 남편을 따로 만나 꼬시기 시작했고 그 꼬임에 남편도 홀라당 넘어간 것이었죠. 그렇게 저에게서는 서서히 멀어진 상간녀가 남편과 외도를 저지르며 저를 기만했던 것이었습니다.
제 생일에도 시모의 생신 때도 그리고 회사 일을 핑계로 늦을 때도 전부 상간녀와 함께였다니 참 대단한 사랑 납셨다 싶었습니다. 너무 화가 나 눈물도 나지 않았고 그저 이젠 진짜 모든 것이 끝이 났단 생각뿐이더라고요. 그리고 시모도 꽤나 큰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워낙 친했던 친구였으니 시모도 상간녀를 알고 계셨으니까요. 얘 화정이 아니니? 너희 친구잖아. 어떻게 친구가 친구 남편하고 이딴 짓을 할 수가 있어? 이런 못된 것들. 사람을 가지고 놀아도 적당히 해야지. 이게 무슨 짓거리야? 저를 대신해서 화를 내는 시모를 보니 그제야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지더라고요. 연락이 끊기긴 했지만 친한 친구가 누구냐고 물어본다면 상간녀의 이름도 말할 만큼 친한 관계였으니까요. 그런 친구와 남편의 외도라니. 배신감이 밀려오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 저를 시모는 있는 힘껏 안아주시더라고요. 그리곤 저에게 다짐하듯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희진아, 걱정하지 마. 내가 다 도와주마. 그러니까 일단 실컷 울어. 그리고 울 만큼 울고 나면 마음 단단히 먹어. 시모의 말대로 저는 울 만큼 한참이나 그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그렇게 더는 눈물이 나오지 않을 만큼 실컷 울고 나니 시모가 진지한 얼굴로 저에게 딱 한 가지를 묻더라고요. 희진아, 너 이혼할 거니? 아니면 못 본 척 참고 살 거니? 이혼할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바람 피우는 걸. 그것도 제 친구랑 바람 피우는 걸 알게 됐는데 제가 어떻게 참고 살겠어요? 그래, 참 잘 결정했어. 그러면 내가 앞으로 네 이혼을 도와줄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라. 저는 시모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조금은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아들이 잘못을 한 건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들의 이혼을, 그것도 며느리를 위해 돕는다는 것이 아무래도 이상한 상황이었으니까요. 제가 오묘한 표정을 보이니 시모는 한숨을 크게 쉬더니 그간 숨겨왔던 사정을 설명하기 시작했죠. 그게 네 시아버지였던 인간도 바람 피워서 나랑 이혼했었어. 그 인간은 내가 출산하는 그날에도 다른 여자랑 있는다고 병원에도 와보지 않았지. 그래도 자식 때문에 참고 살았는데 도저히 내가 살 수가 없어서 아들 중학교 입학하던 때에 이혼했었어. 내가 그 자식 결혼한다고 할 때도 다른 건 몰라도 바람은 안 된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결국 이 자식이 이런 짓을 한다니. 내가 참 희진이 너 볼 면목이 없구나. 시모의 긴 이야기를 들어보니 왜 시모가 이렇게까지 저를 도우려는 것인지 어느 정도 이해는 되더라고요. 저를 자식으로서 그리고 같은 아픔을 겪은 여자로서 돕고 싶었던 그 마음을요. 이야기를 마친 시모는 가슴이 답답한 듯 힘껏 가슴을 연달아 내리치시더니 다시 한번 미안하다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날 이후 시모와 저는 빠르게 이혼을 준비했어요. 이혼을 준비하는 동안 저는 시댁에서 지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남편을 보면 표정 관리가 전혀 되지 않을 것만 같았거든요. 시모가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발목을 삐끗해 제가 필요하다고 해주었고 남편도 알겠다고 하곤 전화를 끊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밤 상간녀에게서 참으로 오랜만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느낌이 좋지 않았던 남편 놈이 상간녀를 통해 저를 떠볼 생각인 듯 했죠. 잘 지내지? 너무 오랜만이야. 나 결혼하고 처음인가? 요즘 어떻게 지내? 여전히 남편하고 사이는 좋고? 뭘 물어. 네가 더 잘할 거 아니야. 어? 그게 무슨 말이야. 나 네 남편이랑 연락 안 하고 산 지 오래됐어. 결혼하고 나니까 나도 가정에 신경 쓴다고 정신없어서. 그런 뜻이 아니라 너도 잘 알잖아.
내 남편이 얼마나 가정적이고 나한테 다정하게 잘하는지. 원래 네 친구였잖아. 우리가 만난 것도 다 네 덕이고. 아, 잘 지내냐고 물었지? 난 잘 지내. 지금 어머니께서 발목을 다치셔서 시댁에서 지내고 있어. 다 나으실 때까진 간호해드리려고. 그래? 네가 고생이 많겠네. 시댁이면 전화 길게 하기도 곤란하겠다. 내가 다음에 다시 걸게. 다음엔 밖에서 만나서 수다도 떨고 하자. 보고 싶다 정말. 너도 네 남편도 말이야. 그래, 조만간 만나자. 꼭. 어쩜 끝까지 이토록 천연덕스럽게 저를 속여먹으려고 한다니.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었다면 오랜만에 온 친구의 연락이 기뻤겠지만 모든 사실을 알고 그 전화를 받으니 온몸에 화가 돌며 부들부들 떨려오기까지 하더라고요. 제 복수의 칼날이 좀 더 날카로워졌다고나 할까요? 상간녀의 연락에 분노의 에너지를 아낌없이 얻은 저는 이혼에 더 박차를 가했습니다. 변호사를 만나 상담을 하고 이런저런 서류들을 준비했죠. 그리고 대망의 날 시모가 남편을 시댁으로 불렀습니다. 갑작스런 호출에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시댁에 들어선 남편은 나란히 앉은 저희 앞에 툴툴거리며 앉더라고요. 시모는 그런 남편에게 긴 말할 시간도 아깝다는 듯 바로 본론을 꺼내더군요. 너 희진이랑 이혼해. 이혼 사유는 네 녀석의 외도인 건 네가 더 잘 알 거니 긴 말하지 않아도 되지. 그리고 오늘부터 너는 내 자식 아니니까 이 집에 다신 얼씬도 하지도 말고. 갑작스런 시모의 통보에 남편은 날벼락 맞은 표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그것도 이내 자신이 호소할 건 핏줄 뿐이란 생각을 했는지 되지도 않은 하소연을 하기 시작했죠. 엄마, 내가 바람 피운 건 맞는데 아무리 내가 잘못을 했어도 엄마는 내 편을 들어야지. 어떻게 며느리 편을 들 수가 있어? 나 엄마 하나뿐인 아들이야. 엄마가 자식이 둘셋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뿐인 자식한테 이러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 너 내가 분명히 말했지? 한 가정을 책임지는 인간으로 하지 않아야 할 짓거리 중 한 가지가 외도라고. 그런데 넌 이 엄마의 말을 무시하고 희진이 가슴에 대못을 박는 그딴 짓거리를 했어. 그런 인간을 왜 내가 아들이라고 보듬어줘야 해? 너 같은 인간은 내 자식 할 자격도 없으니 긴 말 말고 이 집에서 당장 나가! 그 어떤 말을 해도 시모의 마음을 돌릴 수 없다는 걸 깨달은 남편은 그 상황을 도무지 그냥 받아들일 수가 없는지 저에게 화살을 퍼붓더라고요. 애절한 사과가 아닌 저에 대한 원망의 화살을 말이에요. 너도 참 대단하다. 내가 바람 피우는 걸 알았으면 나한테 말해서 이혼할 생각을 해야지 그걸 엄마한테 다 일러바치냐? 너 때문에 우리 엄마가 하나뿐인 자식이랑 영까지 꿈고 살게 만들어 놓으니까 속이 후련해? 네가 이딴 식으로 사람 숨 막히게 구니까 내가 바람을 피운 거야. 알아? 입에 침이나 바르고 거짓말을 해. 네가 바람을 피우니까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숨이 막혔겠지. 난 하늘의 맹세컨대 너랑 내 사이 돌보려고 노력했어. 그런 내 노력을 깡그리 다 무시하고 내 친구랑 바람 피운 건 다름 아닌 너라고 너. 네가 뭐라고 하든 나는 너한테 미안한 마음 가지지 않으니까 이상한 원망 늘어놓지 말고 나가. 나도 네 꼴 보기 싫으니까. 남편은 끝까지 저에게 욕을 하며 화를 냈고 보다 못한 시모가 남편을 잡아 끌어 쫓아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그 후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이혼 소송과 상간녀 소송을 진행하며 상간녀의 집에도 알려져 버렸죠. 같은 피해자로서 상간녀의 남편도 이 모든 사실을 알아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두 배신자는 이혼 소송과 상간녀, 상간non 소송을 해야 했습니다. 끝이 나지 않을 것만 같던 소송은 모두 저의 승소로 끝이 났고 위자료도 다 받아낼 수 있었죠. 그렇게 자유의 몸이 되고 난 후 3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전남편과 상간녀의 쪽에서 곡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우선 상간녀는 위자료를 지급하며 돈이 없어 빚을 졌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상간녀는 전남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고 전남편은 딱 잘라 없다고 했답니다. 그렇게 사랑을 들먹이더니 돈 앞에선 부질없던 것이었죠.
하루아침에 상간녀 딱지를 붙이고 이혼을 한 것도 모자라 빚쟁이까지 되었는데 믿었던 남자까지 자신을 버리니 분노가 올라온 모양이더라고요. 이미 친구의 남편과 외도를 저질렀다는 소문이 퍼져 하소연할 데가 없었고 속은 답답하니 결국 저에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참 뻔뻔하게도 말이에요. 희진아, 그 인간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니? 내가 이번에 너한테 위자료 주고 전 남편한테 위자료 주느라 빚을 졌단 말이야. 그래서 돈이 너무 급해서 그 인간한테 돈을 좀 빌려달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그 인간이 글쎄 돈 이야기 하려거든 이제 그만 만나자고 하는 거 있지? 나 때문에 가정도 다 깨지고 집안에서 쫓겨났다고 말이야. 나 만나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내가 기가 막혀서. 야, 내가 더 기가 막힌다. 아무리 친구가 없어도 그렇지 감히 네가 나한테 연락을 해? 그리고 이딴 하소연을 해? 그리고 네가 그따위로 사는데 너 좋다고 붙어먹은 놈이 제정신 갖춘 놈일 거라 생각했어? 미친 것이 널뛰기를 하고 있다 진짜. 다신 연락하지 마. 네 목소리만 들어도 헛구역질이 다 나니까. 희진아, 나한테 많이 화난 거 알아. 그래도 우리 친구였잖아, 친한 친구. 나도 이렇게 힘든 일 겪고 나니까 너밖에 생각나는 사람이 없어서 연락했어. 이런 내 마음도 이해 좀 해주면 안 돼? 야, 정신 차려. 너랑 나랑 이제 친구도 아니야. 아니, 네가 내 남편이랑 바람 피울 때부터 이미 우린 친구 아니었어. 우리가 친구도 되지 못하게 만든 게 다름 아닌 너고. 나한테 진짜 미안하면 나한테 2번 다시 연락하지 마. 이건 부탁이 아니라 경고니까 제대로 알아먹고. 저에게 제대로 당한 상간녀는 분노가 인내심의 끝까지 간 모양이더라고요. 화는 나는데 분풀이할 곳은 없다 보니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찾아간 곳이 전 남편의 회사였다고 합니다. 나중에 전 남편 회사 동료한테 들은 이야기인데요. 그날 상간녀는 퇴근 시간에 맞춰 회사 로비에서 전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대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전 남편을 발견한 상간녀는 대뜸 달려들어 전 남편의 팔을 붙잡았다고 합니다. 자기, 왜 내 전화를 안 받는 거야?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이렇게 날 버리려고 이혼까지 하라고 했던 거야? 너 미쳤어? 회사까지 찾아오면 어떡해? 나와. 얼른 나오라고. 이렇게 찾아와야 자기가 나 만나줄 거 아니야? 왜, 내가 창피해? 내가 누구 때문에 이 모양 이 꼴이 됐는데, 내가 누구 때문에 상간녀 딱지를 붙인 것도 모자라 빚쟁이까지 됐는데 그까지 돈 때문에 날 버려? 자기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상간녀는 모든 탓을 전 남편에게만 돌렸고 듣다 못한 전 남편도 이성을 잃고 상간녀에게 고함을 지르며 따져 물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까지 돈 몇 푼? 몇 천만 원이 몇 푼이냐? 말이야 바른 말이라고. 네가 나한테 돈 맡겨놓은 것도 아니고 나한테 왜 돈을 달래? 그리고 네 꼴보다 내 꼴이 더 우스워졌거든? 네가 날 꼬시는 바람에 이혼당하고 엄마랑 영까지 끊었다고. 너야말로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해야지. 네 인생 망한 걸 왜 내 탓이야? 그러게 누가 넘어오래? 내가 꼬시든 말든 네가 안 넘어왔으면 됐잖아. 잘못은 같이 저질러 놓고 왜 내 탓만 해? 너 진짜 말로 해서는 정신을 못 차리는구나. 당장 따라 나와. 일 나오란 말이야. 로비에 있던 직원들은 어느새 바쁜 걸음을 멈추고 두 사람을 구경하기 시작했고 전 남편은 새빨개진 얼굴을 감추며 상간녀를 끌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끝이 났다 생각했지만 그건 상간녀를 너무 우습게 본 것이었죠. 상간녀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또 찾아와 똑같은 말을 하며 난동을 피웠다고 하더라고요. 끝엔 로비에 대자로 누워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네가 나 책임진다고 할 때까지 절대 안 일어날 거야. 나 여기서 끌어내고 싶으면 나 책임져. 내 인생 책임지란 말이야. 이렇게 상간녀가 행패를 부려준 덕에 전 남편의 이혼 사실과 이혼 사유가 온 회사에 퍼지게 되었고 계속되는 상간녀의 정신 나간 짓거리에 전 남편은 결국 자부심 가득했던 회사까지 그만두었다고 합니다. 그리곤 상간녀를 피해 다니며 잠수를 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상간녀를 피해 다니던 전 남편은 양심도 없이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외도가 드러난 순간에도 저에 대한 원망만 쏟아내던 인간이 살 길이 보이지 않으니 양심도 없이 저를 찾아온 것이었죠. 부른 적도 없는 집까지 찾아와 대뜸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는데 지루해서 하품이 다 나더라고요. 나 많이 원망했지? 내가 너무 미안해. 그때 나도 화정이 그게 작정하고 꼬시니까 뭣도 모르고 그랬던 거야. 이래서 남자들이 멍청하다고 하나 봐. 나 진짜 반성 많이 했고 박화정이랑도 완전히 끝났어. 그러니까 나 좀 용서해주면 안 돼? 나 당신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서 그래. 끝까지 거짓 연기로 저를 기만하는 전 남편을 보는데 말도 섞고 싶지 않더라고요. 저는 조용히 집으로 들어가 찬물 한 바가지에 얼음을 둥둥 띄어와 그대로 전 남편의 얼굴에 뿌려버렸습니다. 그리곤 문을 쾅 닫았죠. 그러니 밖에서 난리가 나더라고요. 진심으로 반성한다는 인간은 온데간데 없고 험한 말을 골라하며 저를 저주하기 시작했죠. 너 미쳤어? 싫으면 싫다고 하면 말로 하면 되지. 이 한겨울에 얼음물을 뿌리는 게 인간으로서 할 짓이야? 내가 너 가만히 안 둘 거야. 박화정 그게 나한테 한 짓 그대로 너한테 똑같이 해줄 거라고. 밤낮 없이 집에도 찾아오고 공방도 찾아갈 거니 그런 줄 알아. 전 남편의 행패는 멈추지 않았고 저는 그대로 경찰을 불러버렸습니다. 제가 경찰에 신고까지 할 줄은 상상도 못한 전 남편은 그제야 애원하며 잘못했다고 울고불고 빌더라고요. 내가 잘못했어. 나 이대로 끌려가게 둘 거야. 여보, 아니 이진아, 내가 다 잘못했다니까. 경찰분들한테 나 데리고 가지 말라고 해. 신고한 거 취소한다고 해달라고. 제발 나 좀 살려달라고. 끝까지 얼마나 실망감을 안겨주는지 원망스럽지도 않더라고요. 그저 저 인간이 언젠가는 정신 차리고 제대로 된 인생을 살길 바랄 뿐이었습니다. 저와 긴 세월을 함께했던 전 남편 때문이 아닌 저를 위해 진심 어린 눈물을 흘려준 전 시모 때문에 말이에요. 그 후 전 남편은 저에 대한 무서움을 톡톡히 느꼈는지 다신 찾아오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12년의 세월이 막을 내리게 되었죠. 모든 것이 마무리되고 2년이 지난 지금 저는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한 푼도 깎아주지 않고 다 받아낸 위자료로 말이에요. 우선 저는 여전히 공방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새롭게 시작한 사업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옷을 만들어 판매하는 일이에요. 판매까지는 제가 하진 않고요. 작은 공방을 운영하며 도소매 사장님들께 넘기는 일을 하고 있어요. 당연히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완성품까지 만들어내는 것이라 저희 공장 단독 상품이고요. 처음엔 힘들었지만 한번 구매해 주신 사장님들이 꾸준히 주문을 넣어주셔서 이젠 매출도 꽤 되는 편이에요. 그렇다 보니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정도로 바쁘긴 하는데요. 그럼에도 이렇게 바쁘게 살 수 있음에 감사하며 지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궁금해하실 전 시모와도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여전히 전 남편과는 연을 끊은 채로 지내고 계시며 일주일에 4번은 공방이나 공장에 오셔서 이것저것 만들어서 가지고 가세요. 일을 도와주시기도 하고요. 실력이 얼마나 느셨는지 이젠 제가 월급을 주고 모셔와야 할 정도라니까요. 제 이혼의 최고의 조력자이자 이젠 둘도 없는 친구, 그리고 때론 친정엄마와도 같은 전 시모와는 계속 이렇게 지내려고 해요. 주변 친구들은 그래도 이혼한 남편의 부모님인데 불편하지 않냐고들 하지만 이젠 저에게 있어 전 시모는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소중한 사람이 되었거든요. 이렇게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평생을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이 지금 제가 꿈꾸는 인생이랍니다. 이렇게 제 이야기도 끝이 났네요. 긴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들 행복만 하시길 바라며 저는 물러가 볼게요.